100에이커 숲의 황호는 언제나 영원할 것처럼 아름다웠다. 오렌지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숲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마법의 장소는 온통 금빛으로 일렁였다. 낡은 통나무에 나란히 앉은 두 존재가 있었다. 이제 막 소년의 허물을 벗으려 하는 크리스토퍼 로빈과 털이 약간 바래고 배가 볼록한 세상에서 가장 착한 곰인형 푸였다. 로빈은 푸의 부드러운 솜방망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푸는 그 미세한 떨림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푸, 로빈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내가 만약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할 수는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면 그래도 나를 잊지 않을 거지? 푸는 고개를 천천히 갸우뚱했다. 그럼 당연하지, 로빈.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어. 꿀벌이 꿀을 찾는 걸 잊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로빈은 쓰게 웃으며 푸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푸, 약속해줘. 내가 아주 먼 곳에 있더라도 내가 100살 할아버지가 되어서 너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너가 나를 찾아와 줄래? 아주 가끔이라도 말이야.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잊지 않고 찾아갈게. 로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푸의 푹신한 머리를 마지막으로 아주 오랫동안 어루만졌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푸는 그 자리에 앉아 로빈의 뒷모습이 숲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것이 영원히 멈추지 않을 기다림의 시작이었다. 로빈이 떠난 뒤 푸의 세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배고픔이었다. 이전까지 푸에게 허기란 그저 꿀이 먹고 싶네 정도의 가벼운 기분이었지 생존을 위협하는 통증이 아니었다. 푸에게 로빈이 가져다주는 꿀은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꿀이 끊길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푸의 단순한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빈이 가져다주던 꿀이 끊겨버리자 푸는 난생 처음으로 배고픔이라는 감각을 느꼈다. 무생물인 인형의 육신이었지만 로빈의 부재는 그를 존재론적 기아로 몰아넣었다. 솜으로 가득 찼던 배는 가죽만 남은 채 등뼈에 달라붙기 시작했다. 푸는 꿀을 찾기 위해 숲을 헤맸지만 스스로 꿀을 구하는 법을 배운 적 없는 그는 텅 빈 나무구멍만 뒤질 뿐이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 이제 푸는 걸을 힘조차 없었다. 털은 비바람에 엉겨붙어 거칠어졌고 한때 통통했던 다리는 앙상해졌다. 그는 숲 바닥을 기어다니며 흙과 마른 잎을 씹었지만 허기는 가시지 않았다. 곰인형의 형태를 한 무언가가 숲바닥을 기어가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숲 경계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 셋과 남자 하나로 이루어진 캠핑족들이었다. 기어다니던 푸는 냄새를 따라 그들의 텐트 근처까지 다가갔다. 사람들은 처음에 덤불 속에서 기어나오는 낡고 야윈 곰인형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기이한 골동품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눈을 빛내며 신기해했다. 푸는 캠핑 테이블 근처에서 멈춰서서 떨리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초점이 흐릿한 그의 단추 눈에는 무언가를 갈구하는 처절한 눈빛이 서려 있었다. 입을 벌릴 힘조차 없는 듯 했지만 무언가 먹을 것을 달라는 듯한 그의 시선은 캠핑객들 사이에 묘한 정적을 불러일으켰다.
세상에, 저것 좀 봐. 인형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정말 배고픈 것처럼 보여. 어머, 너무 신기하면서도 안쓰럽다. 얘, 너 정말 배고프니? 한 여자가 호기심과 동정심이 섞인 눈으로 풀을 지켜보다가 캠핑 탁자 위에 놓여있던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푸의 코앞에 사과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거 먹을래? 이거 사과야. 푸는 눈앞에 놓인 붉은 물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열매, 금단의 과실과도 같은 붉은 사과였다. 푸는 잠시 멈칫했다. 이 붉고 단단한 물체에서 느껴지는 생소한 기운이 두려웠고, 평생 꿀만 알던 그에게 사과는 이질적인 금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체를 갉아먹는 지독한 허기는 이성보다 앞서 그를 재촉했다. 잠시 사과를 든 채 바들바들 떨던 푸는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그 순간 기적이자 저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사과즙이 꿰매진 입술 사이로 스며드는 찰나 무생물이었던 인형의 육식 위로 기이한 파동이 일었다. 뻣뻣했던 가죽이 찢어지며 그 틈으로 붉고 뜨거운 근육이 비집고 솟구쳤고, 박제된 속문치가 가득했던 흉부 중심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둔탁한 맥동이 시작되었다. 낡은 헝겊 안으로 피가 흐르고 살이 차오르며 인형은 비로소 숨을 쉬는 진짜 생명체로 뒤바뀌었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인 동시에 오직 행복과 긍정의 조각들로만 이루어졌던 그의 영혼에 인간의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해일처럼 밀려드는 시작이었다. 푸는 이제 다정함과 순수함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슬픔,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수치심과 같은 나쁜 감정들까지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는 갓 태어난 그의 육체를 지독하게 뒤흔들었다. 하지만 생명과 함께 찾아온 감정 중 가장 강렬한 것은 지독한 수치심이었다. 사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존재들처럼 푸는 난생 처음 자신의 불완전하고 기괴한 존재 양식을 자각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몸을 보았다. 소년이 입혀준 상징적인 빨간 상의는 그대로였으나 인형의 껍데기를 찢고 나온 생생한 근육과 짐승의 살결은 더 이상 천진난만한 동화 속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었다. 인형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불균형한 모습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자 추한 치부가 되어 푸를 짓눌렀다. 고아? 방금 인형이었잖아. 진짜 곰이 됐어. 말도 안 돼. 저 곰 왜 저렇게 생겼어? 너무 징그러워. 으악, 저거 봐. 신기해하던 눈빛은 순식간에 경악과 숨막히는 공포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제 푸를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닌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불쾌한 골짜기의 괴물로 보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푸는 소란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내 그들이 어질러 놓은 캠핑 테이블 위의 잡동사니들을 지나 발치에 놓인 식자재 상자로 향했다. 그곳에는 요리용으로 가져온 노란 꿀이 담긴 플라스틱 병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푸가 무엇을 그토록 갈구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굶주린 인형에게 자비를 베푼답시고 발치에 사과를 던져주며 그 반응을 지켜보며 즐거워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갖게 된 푸에게 그것은 다정한 배려가 아니었다. 뻔히 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비웃기 위해 맛없는 사과 조각을 던져주며 기만했다고 푸는 굳게 믿어버렸다. 그들이 꿀을 주지 않은 것은
단순히 몰랐기 때문일지 모르나 푸에게 그것은 의도적인 조롱이었고 악의적인 차별이었다. 자신을 단지 기괴한 구경거리로 취급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숨긴 채 기만했다는 오해가 푸의 새로 태어난 감정을 난도질했다. 인간의 악한 감정이 푸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로비는 꿀을 줬어. 그런데 너희는. 푸의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짐승의 포효는 비명이 가득한 숲의 공기를 찢어발겼다. 수치심은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치달았고 타는 듯한 허기는 날카로운 사리로 돌변했다. 푸는 가장 먼저 사과를 건넸던 첫 번째 여자의 안면을 향해 거대한 곰의 발을 휘둘렀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비명은 단절되었고 갈고리 같은 발톱은 그녀의 얼굴 가죽을 훑어내리며 붉은 선혈을 허공에 뿌렸다. 아수라장이 된 캠프장 위로 푸의 그림자가 덮였다. 도망치려는 남자의 등을 덮친 푸는 그대로 그의 척추를 내려찍어 으깨버렸다. 남자의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 섞인 신음이 들려왔고 푸는 그를 바닥에 내팽개친 뒤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그때 캠프용 식칼을 쥐고 있던 두 번째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다. 서슬퍼런 날이 푸의 팔을 스쳤으나 솟구치는 아드레날린과 광기에 사로잡힌 푸에게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푸는 그녀의 손목을 으스러뜨리며 칼을 빼서 바닥에 박아버렸고 그녀의 목을 움켜쥐어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그녀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갈 때 푸는 남은 손으로 그녀의 가슴팍을 찢어발겼다. 겁에 질려 나무 뒤에 숨어있던 세 번째 여자가 도망치려 했으나 푸의 추격은 잔인하리만큼 빨랐다. 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텐트 말뚝 위로 내리꽂았다. 숲은 순식간에 인간의 찢어지는 비명과 살이 터지는 소리, 그리고 비릿하고 뜨거운 피비린내로 자욱한 도살장이 되었다. 학살이 끝난 후 푸는 숨을 몰아쉬며 죽은 남자의 시체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남자의 옷가지를 거칠게 빼앗아 자신의 앙상한 다리에 꿰맞추었다. 피에 젖은 가죽 바지가 그의 근육질 다리를 단단히 감쌌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업죄던 그 지독한 수치심이 씻겨내려가는 듯했다. 옷을 갖춰 입은 푸는 더 이상 구걸하는 짐승도 조롱받는 이념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완벽하게 가린 채 숲의 새로운 주인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숲의 모든 생명체는 그를 마주하는 순간 죽음과 같은 침묵 속에서 오직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입가에 인간의 선혈을 차갑게 묻힌 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로빈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제 숲에는 착한 곰인형은 없었다. 오직 배고픔과 수치심을 폭력으로 씻어내는 포악한 곰, 푸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대학 연구실 휴게실. 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던 크리스토퍼 로빈은 벽면 TV에서 흘러나오는 긴급 속보에 시선을 뺏겼다. 속보. 100에이커 숲 맹수 습격 참변. 캠핑객 전원 사망. 100에이커 숲.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로빈의 사고는 정지했다. 화면 속에는 처참하게 찢긴 텐트와 출입이 통제된 숲의 입구가 비춰지고 있었다. 뉴스는 정체 모를 거대 맹수가 나타나 사람들을 도륙했다고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로빈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 아니었다. 그곳에 홀로 남겨진 낡고 부드러운 자신의 친구 푸였다. 푸가 위험하다. 굶주린 맹수의 발톱 아래 푸가 찢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로빈을 덮쳤다. 그는 즉시 자동차 시동을 걸고 100에이커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로빈이 숲으로 달려오고 있을 무렵 숲 안쪽에서는 이미 피비린내 나는 첫 번째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경찰들로 구성된 자경단 중 한 무리가 덤불 속에서 기어나오는 기괴한 형체를 발견한 것이었다. 저기다, 저기 곰이 있다. 선도에 섰던 사냥꾼이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고요한 숲에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은 평범한 짐승이 아니었다. 피에 젖은 빨간 셔츠를 걸치고 이족보행을 하는 기괴한 괴물이었다. 푸는 첫 번째 총탄을 어깨에 맞고 비명을 질렀으나 고통은 오히려 그의 잠들어 있던 광기를 깨웠다. 푸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어 총을 든 남자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콰득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경추가 으스러졌다. 자경단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닥치는 대로 총을 난사했지만 분노에 휩싸인 푸는 동료 사냥꾼들을 차례로 찢어 발겼다. 현장은 순식간에 도륙당한 사체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푸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옆구리와 다리에 박힌 여러 발의 총탄은 그에게 심각한 출혈을 일으켰다. 학살을 끝낸 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 그가 향한 곳은 숲의 깊은 곳이자 로빈과 함께 가장 행복한 기억을 나누었던 자신의 낡은 나무집이었다. 자경단들의 도륙 사건 발생 후 몇 시간이 지났다. 참변을 당한 동료들을 발견한 다른 자경단 무리는 분노와 공포로 눈이 뒤집혔다. 그들은 당장 괴물을 찾아 사살하겠다며 사건 현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이쪽이다. 여기 핏자국이 있어. 수색대 중 한 무리가 덤부리 사이에서 점점이 이어진 검붉은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푸가 상처를 입은 채 도망치며 남긴 선명한 이정표였다. 핏자국은 숲의 더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놈이 상처를 입었어. 멀리 못 갔을 거다. 자경단원들은 숨을 죽인 채 총구를 전방으로 향했다. 그들은 핏자국을 따라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핏자국은 마침내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낡은 나무집의 문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멈춰, 저기다. 수색대장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들의 눈앞에 낡고 이끼 낀 나무집이 나타났다. 자경단원들 사이에서 긴장 섞인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들은 이 집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포악한 맹수가 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뿐이었다. 세상에, 저 안에 누군가 살고 있었던 거 아냐? 저 괴물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해쳤을지도 몰라.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에 대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직 집안에 무고한 거주민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엄습했다. 그들은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친 채 문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다. 연구실에서 자동차로 100에이커 숲 입구에 도착한 로빈은 차를 세웠다. 숲은 이미 경찰들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 있었지만 숲의 구석구석을 훤히 꿰뚫고 있는 로빈에게 그것은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그는 감시의 눈길을 피해 자신만이 아는 샛길로 몰래 숲속에 잠입했다. 푸, 제발 살아만 있어줘. 로빈은 다급하게 숲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푸가 겁에 질려 숨어있을 만한 장소들, 즉 그들이 어린 시절 놀았던 아지트들을 차례로 찾아다녔다. 마법의 장소, 숲의 웅덩이, 그리고 마침내 그의 머릿속에 한 장소가 떠올랐다. 푸의 보금자리이자 그들의 추억이 가장 깊게 배어있는 나무집이었다. 로빈이 나무집이 보이는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수십 명의 자경단이 나무집을 반포위한 채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숲의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장전 소리는 로빈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안 돼,
저 안에 푸가 있을지도 몰라. 위험을 감지한 로빈은 본능적으로 덤불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잠깐만요. 멈춰요. 쏘지 마세요. 달려오는 로빈을 발견한 자경단원들이 당황하며 총구를 그에게 돌렸다. 멈춰! 누구야? 여긴 위험해. 당장 돌아가. 수색대장이 거칠게 소리쳤지만 로빈은 멈추지 않고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제발요. 저 안에 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아는 아주 착한 친구란 말입니다. 로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자경단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 끔찍한 괴물이 도살인 집안에 친구가 있다니 미친 사람의 헛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비켜 이 친구야. 저 안에는 괴물이 들었어. 사람들을 도륙한 짐승이 저 안에 있다고.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발 쏘지 마세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로빈은 사냥꾼들의 위협을 뿌리치고 나무집의 문을 향해 달렸다. 자경단원들은 그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무기도 없는 그를 방치하는 것은 괴물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로빈이 거칠게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고 그 뒤를 수색대장과 무장한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집안은 어두웠고 어린 시절 그토록 달콤했던 꿀향기 대신 비릿하고 무거운 피비린내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뒤따라 들어온 자경단원들의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실내를 훑었고 광선은 방 한가운데 낡은 나무 식탁 옆 의자에 앉아있는 형체를 비추었다. 로빈과 자경단원들의 숨이 동시에 멎었다. 그것은 곰이었다. 하지만 로빈이 기억하는 작고 보드라운 곰인형도 자경단이 상상한 평범한 맹수도 아니었다. 거대한 체구에 피에 젖은 빨간 셔츠를 걸친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인간의 근육처럼 꿈틀거리는 붉은 살결이 드러난 기괴한 생명체였다. 곰의 어깨와 옆구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자경단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총구를 괴물의 머리에 고정했다. 뒤로 물러나! 당장 쏴버려! 수색대장의 외침이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로빈은 그 끔찍한 형상을 보고 그것이 푸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풀을 잡아먹었거나 해치고 자리를 차지한 맹수라고만 생각했다. 푸, 어디 있니? 로빈은 괴물을 경계하며 방 구석구석을 훑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다급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였다.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괴물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로빈을 향해 돌아갔다. 손전등 불빛 속에서 피에 젖어 떡진 털 사이로 감정이 메마른 듯한 붉은 눈동자가 로빈의 시선과 마주쳤다. 빈. 쇳소리가 섞인 거칠고 둔탁한 음성이었지만 그 박자와 억양은 로빈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바로 그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느릿했던 오직 푸만이 낼 수 있는 그 목소리였다. 로빈, 왔구나. 로빈의 전신이 마비된 듯 굳어버렸다. 뒤에 서 있던 자경단원들 역시 짐승이 인간의 언어를 내뱉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방아쇠를 당기려던 손가락을 멈추었다. 눈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끔찍한 형상이 지금 로빈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10여 년 전 황혼의 언덕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던 그 목소리로. 푸? 정말 너니? 로빈은 자경단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괴물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기괴한 근육의 움직임과 비릿한 피비린내가 진동했지만 로빈의 눈에는 오직 푸의 슬픈 눈동자만이 보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푸의 피 묻은 솜방망이 손, 이제는 날카로운 발톱이 돋아난 거대한 앞발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푸는 고통스러운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로빈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로빈,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 네가 올 줄 알았어.
미안해, 푸. 내가 너무 늦었지. 내가 너를 이렇게 혼자 둬서. 로빈의 목소리가 오열로 번졌다. 뒤를 지키던 자경단원들도 총구를 내린 채 이 믿기지 않는 비극적인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에게는 괴물이었으나 로빈에게는 여전히 그가 지켜주지 못한 소중한 친구였다. 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로빈의 뺨을 살며시 건드렸다. 울지 마, 로빈. 나는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 없어. 꿀벌이 꽃을 찾아가듯 내 마음은 항상 너와 같이 있었는걸. 네가 런던에 있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나는 매일 여기서 너와 노는 꿈을 꿨어. 푸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그의 가슴 속에서 뛰던 기괴한 맥동도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로빈, 약속했잖아. 100살이 되어도 찾아오겠다고.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로빈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푸를 지배하던 그 끔찍한 허기와 수치심, 그리고 광기 어린 분노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의 붉은 눈동자는 점차 원래의 단추 눈처럼 맑고 고요해졌다. 이제 졸려, 로빈. 아주 긴 낮잠을 자야 할 것 같다. 푸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구어졌다. 잡고 있던 로빈의 손 위로 푸의 마지막 온기가 쓰러져 갔다. 숲을 피로 물들였던 포악한 맹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오직 친구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든 낡고 지친 영혼만이 남았다. 로빈은 싸늘해져가는 푸의 머리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밖에서는 자경단원들의 웅성거림과 숲의 바람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무집 안의 시간은 그들이 행복했던 그 시절처럼 영원히 멈춘 듯 고요했다. 데게이커 숲의 가장 깊은 곳, 꿀보다 달콤했던 우정은 그렇게 가장 시리고 아픈 작별로 끝을 맺었다.